거울 속 내 얼굴에서 어느덧 돌아가신 아버지를 봅니다. 비가 오려나 무릎이 시큰해지면 유독 그날의 냄새가 나요. 쇠죽 끓이던 매캐한 연기와 우리 집 누렁이가 내뿜던 그 뜨거운 숨결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시절 외양간 앞마당이 보이시나요? 그땐 대학 등록금 봉투가 왜 그리 가벼운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장터에서 소 고삐를 넘겨주고 받은 그 돈이 실은 당신의 심장을 떼어 판 돈이었다는 걸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날 저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낡은 봉투의 비밀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서글픈 고백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그리운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따스하게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 오래된 기억 속으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 시절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식구는 누렁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밥보다 소 여물을 먼저 챙기셨지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쇠죽을 끓이셨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온 마당을 뒤덮어도 아버지는 뚝배기처럼 묵묵히 솥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이불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새벽을 혼자 버티시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귀를 쫑긋 세웠고 아버지가 구유 앞에 쪼그려 앉으면 커다란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아버지도 그걸 아셨습니다. 소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주실 때 그 손은 우리 형제 누구의 머리에도 얹힌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야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소한테는 저러실까 하고요. 지금은 압니다. 그 손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외양간은 늘 따뜻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누렁이의 숨결이 온기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그 온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마니를 덧대고 짚을 두텁게 깔고 물이 얼지 않도록 밤중에도 일어나 확인하셨습니다. 당신 내복은 해진 것 그대로 입으시면서 소잠자리는 해마다 새 짚으로 갈아주셨지요. 소는 우리 집 전부였습니다. 소가 있으면 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소를 팔면 아이들 학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통장이었지요. 송아지 한 마리 태어나는 날이면 아버지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드셨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부엌에서 눈을 닦으셨습니다. 기뻐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누렁이가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읍내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비는 아버지가 새벽마다 버신 것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나이 아이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렁이는 참 닮았습니다. 말이 없고 느리고 우직했습니다. 누가 알아줘도 그만, 몰라줘도 그만이라는 듯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 삶을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외양간에 정적이 찾아온 건 제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소를 팔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장날 새벽 아버지는 말없이 고삐를 주셨습니다. 등록금 마감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날이었지요. 저는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도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둘이서 길을 나섰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와 달리 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삐를 자꾸 당기고 걸음을 늦추고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읍내로 들어서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학교 동창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와 냄새나는 누렁이가 갑자기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조금씩 뒤로 처졌습니다. 10걸음, 20걸음. 어느새 저는 아버지와 한 무리가 아닌 사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손을 흔들었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누렁이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향해 그 크고 검은 눈이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도 그 눈이 떠오릅니다. 제가 외면한 건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의 그 눈빛도 저는 외면했습니다. 우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저는 멀찍이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흥정이 끝나고 아버지가 나오셨을 때 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국밥집에 자리를 잡고 국밥 2그릇을 시키셨지요. 저는 그 국밥을 먹었습니다. 맛도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버지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등록금 내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수고하셨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한 글자. 그게 제가 드린 전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빈 고삐를 손목에 감고 걸으셨습니다. 누렁이가 없는 고삐였습니다. 걸음이 가벼울 법도 한데 아버지의 등은 오히려 더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2걸음 뒤에서 걸었습니다. 소가 팔리고 난 뒤 아버지는 제게 돈 봉투를 건네며 끝내 제 눈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기차는 새벽 6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시래기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요. 차 안에서 먹으라고 챙겨주신 겁니다. 어서 세수해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의 이별 인사는 언제나 짧고 단단했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법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우시면 제가 발걸음을 떼지 못할까봐 그러셨겠지요. 아버지는 외양간에 계셨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텅 빈 바닥을 쓸고 계셨습니다. 누렁이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양간을 새벽 4시에 혼자 쓸고 계셨지요. 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 바닥을. 그 빗자루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무너지실 것 같았던 겁니다. 저는 그 뒷모습 앞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불러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요 한마디만 했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그 나이의 어리석음인지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머니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외양간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마을 뒷산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 산 아래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텅 빈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잠깐 눈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닫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향해. 그게 얼마나 매정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 4년이 흘렀고 저는 점점 더 자주 그날을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새소를 들이셨습니다. 누렁이 대신 들어온 얼룩소였습니다. 방학에 내려가면 외양간은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았던 그날의 진실을 그날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못하겠다고 하시며 마당에 나가 계셨습니다. 저 혼자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한약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스며든 외양간의 냄새. 그 냄새를 맡자마자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롱 서랍 안쪽에 고무줄로 묶인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는 반쯤 뜯어져 있었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옛날 구멍가게에서 팔던 그 종류였지요. 첫 장을 열었을 때 날짜가 보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의 봄이었습니다. 3월 15일. 딸애가 서울에 올라갔다. 빈 외양간을 쓸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도 한탄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빈 외양간을 쓸었다. 아버지는 그날을 그 한 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셨으면 그 한 줄밖에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년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때마다 짧게 적어두셨습니다. 이번 학기 김신의 논 일부 저당 잡았다. 봄 수학 되면 갚는다. 저는 그 사실을 살아생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마음 편히 공부하도록 혼자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피 사이에서 바스러진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구마 껍질처럼 말려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제가 낸 첫 학기 등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학교 직인이 찍힌 그 바스러질 듯 낡은 종이를 아버지는 당신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수첩 속에 품고 사셨습니다. 왜 이것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해냈다는 증거, 버텨냈다는 기록, 그것이었겠지요. 아버지는 자랑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으려 하셨던 겁니다. 그 고통을, 그날들을, 그리고 그 딸을. 수첩 뒤편에는 소를 팔던 그날 아버지가 집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셨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소를 팔던 그날의 페이지였습니다. 다른 날보다 글씨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인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 1시간쯤 서 있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1시간.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1시간을 서 계셨습니다. 빈 고삐를 손목에 감은 채로. 집 안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저는 이미 등록금 봉투를 품에 안고 방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만 혼자 대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 다음 줄이 있었습니다. 울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단 6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우셨습니다. 누렁이를 떠나보낸 것이 서러워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식 앞에서 평생 단단한 척 버텨온 한 남자가 대문 밖 어둠 속에서 혼자 무너지셨습니다. 장터에서 소 고삐를 넘겨주던 그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우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서울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짐을 싸고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는 울고 계셨는데 수첩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담담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날씨, 농사일, 소여물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는 하루 만에 다시 단단해지셨습니다. 아니, 단단한 척을 하셨겠지요. 그게 그 시대 아버지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첩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딸에 취직됐다고 한다.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됐다. 단 세 글자. 아버지가 그 모든 눈물을 견뎌온 이유가 그 세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설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든 얼마나 외로우셨든 딸이 됐으면 된 거라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대문 밖에서 혼자 삼키고 이제 됐다고 쓰는 그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실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당신의 무능함에 대한 사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지났는데 그제야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70이 다 된 나이였습니다. 머리엔 흰서리가 내려앉고 무릎은 비만 오면 시큰거리는 나이. 그 나이가 되어서야 20살에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아버지 뒤로 쳐졌던 그 10걸음. 누렁이가 돌아보는데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 기차에 오르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아침. 텅 빈 외양간을 쓰시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돌아섰던 그 발걸음. 봉투를 받으며 네 한마디만 했던 그 차가운 입.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혼자 오셨는데 저는 방 안에서 내일을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논을 저당 잡히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소판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네시면서 눈을 피하셨는데 저는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저 이제 압니다. 그 봉투는 소판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를 떼어 판 돈이었습니다. 30년 된 동료를 장터에 두고 오신 값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1시간을 우신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후회가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소를 다시 사드리고 싶어도 그 소를 끌고 가시던 아버지의 굽은 등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도 쇠죽을 끓이며 거칠어지신 그 손이 이미 차갑습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소를 다시 사드리고 싶어도 그 소를 끌고 가던 아버지의 굽은 등마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 압니다. 왜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셨는지, 왜 쇠죽솥 앞에서 그 긴 시간을 혼자 앉아 계셨는지, 왜 소목덜미를 그렇게 쓸어주셨는지, 왜 봉투를 건네시면서 제 눈을 피하셨는지, 왜 대문 밖에서 1시간을 서 계셨는지, 이제는 다 압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장터에서 뒤로 쳐졌던 그 10걸음이 평생 아버지 가슴에 박혀있지는 않았는지 겁이 납니다. 수첩에 창피했겠지. 괜찮다고 쓰셨지만 아버지, 그게 정말 괜찮으셨을 리 없습니다. 괜찮지 않으셨을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쓰신 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버지가 단단한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아버지는 그냥 혼자 감당하셨던 겁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가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대문 밖에서 울고 들어오셔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상 앞에 앉으셨겠지요. 그 밥상에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 밥그릇만 보았습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아버지 얼굴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살아생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어머니도. 하지만 그 말이 없었다고 해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쇠죽으로 말씀하셨고 빈 고삐를 손목에 감고 걷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며 대문 밖에서 혼자 우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전합니다. 아버지, 그 새벽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끓이신 쇠죽이, 아버지가 파신 논이,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삼키신 눈물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딸이 맞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불효한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께는 어떤 기억을 깨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아버지 외양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그 외양간이 비어 있습니까? 소도 없고 쇠죽 끓이는 연기도 없고 새벽마다 일어나시던 그분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무게를 잘 모릅니다. 매일 아침 밥이 차려져 있는 것이 당연했고, 학비가 마련되는 것이 당연했고, 힘들다는 말씀 한 번 없이 버텨주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야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가진 공통된 후회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수첩 한 권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사 기록, 빚 기록, 날씨, 그리고 딸에 대한 짧은 문장들. 하지만 그 소박한 기록 안에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수첩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서랍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여쭤보지 못한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번만 여쭤보십시오. 아버지, 그때 많이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대문 밖에서 혼자 우시던 아버지들은 사실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외양간이 비기 전에, 빈 고삐만 남기 전에, 아직 따뜻한 숨결이 남아있을 때, 아버지, 다음 생엔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소 고삐 대신 아버지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길을 나란히 걷겠습니다. 이번엔 심리 뒤에서가 아니라 꼭 붙어서.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아버지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들으실 겁니다.